계엄이 오늘로 꼭 103일째가 되는 일요일입니다. 지규현 판사처럼 시간으로 계산을 해보면요, 2450시간이 지나고 있습니다. 계엄 이후에 우리 국민들의 시간은 도대체 어떻게 됐을까요? 모든 것이 제자리로 돌아가는 아름다운 풍경을 기대하면서 오늘 일요일도 함께 시작하겠습니다. 저는 한준호입니다. 반갑습니다. 네. 그리고 오늘 일요일임에도 나오기 어려우셨을 텐데, 특히 저는 우윤혜 씨 오늘 네. 네, 콘서트 가시다가 네. 저희 연락받고 오셨다고. 당연히 이번 주말쯤이면은 네. 윤석열이 파면이 되고 일상으로 복귀할 줄 알고 이승환 씨 콘서트 초대받아서 이제 가려고 했었어요. 야심차게 네. 친구들과 함께 가서 소리 지르면서 뭔가 풀어보자. 네. 근데 지금 상황이 이런 상황이고 해서 가서 음악을 들을 정신은 아닌 것 같아가지고 맞아요. 오늘 어떻게든 힘을 보태고 싶어서 네네. 국민들의 목소리를 좀 덧붙이고 싶어서 나왔습니다. 네. 이게 다들 이게 몸과 마음이 지쳐가는 것 같습니다. 네. 자, 오늘 저희 의원님들 중에는 두 분을 모셨는데, 박홍근 전 원내대표님 모셨고요. 네, 반갑습니다. 반갑습니다. 그리고 천준호 지금 현재 전략기획위원장님 모셨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근데 두 분이 아마 시민사회단 그 활동을 같이 하셨던 걸로 알고 있어요. 두 분이 언제부터 같이 알고 지내셨나요? 네, 뭐 20대 때부터. 20대 때부터요? 네, 알고 있습니다. 꽤 오랜 일이에요. 그래요? 저하고 아마 가장 네. 이 같은 생각, 같은 활동을 네. 오랫동안 쌓아오신 분입니다. 저희가 20대 스타일은 많이 다릅니다. 근데 제가 두 분의 사진을 같이 있는 사진을 정말 많이 봐서 저희가 제작진들께서 이렇게 두 분 섭외를 한 거 보고 알고 했나 하는 생각이 좀 들었고, 저희가 20대 대선 때 그 당시에 이제 경선 때부터 이재명 당시 후보의 비서실장을 네. 지내셨고, 그리고 그때 저희가 메타버스 운영할 때 그 담당자셨잖아요. 부실장 네, 하시면서 네네, 부실장 하시면서. 그거 기획하셨죠. 네. 저는 이제 수행실장 하면서 네. 이렇게 3시 초반에 같이 일을 했던 또 기억도 그렇군요. 있습니다. 지난 네. 대선 때. 네. 네. 저는 뭐 오늘 출연의 큰 의미를 우리 오윤혜 씨 옆에 앉았다는 큰 의미를 샷을 좀 생각합니다. 많이 잡아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니까 제가 굉장히 네. 네. 좋아하는 저희 팬인 네, 네. 제가 아, 팬이기도 정말 한데요. 감사합니다. 오늘 같이 이렇게 하게 돼서 약간 네. 설레는 마음도 좀 있고. 천준호 의원님 잡을 때 눈을 보고 말씀해 주세요. 투샷이 잡히나요? 네. 못 맞추게. 불파하게 큰일 해냈네요. 좋습니다. 얼른 출연에 제가 응했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팬이라고 하더라도 궁금한 거는 저는 가리지 않고 물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좋습니다. 아시겠죠? 네. 오늘 일요일 저희가 스페셜은 좀 준비를 미리 좀 했어요. 그러니까 네. 국민의 시간을 좀 가져보자. 왜냐하면 이 전반적인 법적인 부분들, 그리고 이거에 대한 해석들은 뭐 국회의원들, 평론가들, 많은 이제 유튜버들이 하고 계시는데, 정작 국민의 목소리를 그 유튜브 방송이나 이런 데서 담아본 적이 없어요. 네. 그래가지고 어제인가요? 저희가 그 현장에 나가서 안기령 대변인이 직접 마이크를 들고 현장을 누비면서 인터뷰를 좀 따왔는데, 네. 오늘은 그런 국민들의 좀 생생한 목소리를 담아서 12.3 계엄의 밤 어떤 기억을 가지고 있는지 이야기를 좀 들어봤습니다. 먼저 준비된 영상 하나 보면서 이야기 시작해 보겠습니다. 이 터졌을 때 저는 집에서 책을 보고 있었습니다. 근데 아내가 제 문을 열더니 계엄이 터졌다 이렇게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래서 그건 뭐 이게 무슨 말이지? 대한민국 국민들은 그 순간을 모두 다 그렇게 느꼈으리라고 생각합니다. 처음에 저는 그 뉴스로 밤에 속보로 보고 알았는데, 처음에는 이게 가짜 뉴스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들 정도로 믿기지가 않았고, 이게 도대체 무슨 일인가, 좀 진짜 계엄이 내려진 건가 해서 좀 약간 그때 당일에는 현실 감각이 좀 없었던 것 같아요. 잠이 없는데 잠이 살짝 들어서 깼는데 10시 한 40분인가 50분경에 자막으로 뭔가 이렇게 흘러가더라고요. 그럼 뭐 비상계엄이라고 막 하면서 얘기하는데 저는 그게 꿈인 줄 알았어요. 정말 저는 뉴스를 보고 있었는데 계엄이라는 글자가 빨갛게 떠가지고 저희 신랑이랑 둘이서 이게 뭐지? 라고 놀래고 믿을 수 없어서 아이들이 사실 밖에 있었거든요. 아이들한테 전화해서 집으로 빨리 와라 라고 얘기를 하고 굉장히 놀랐습니다. 제가 그날 화요일이었는데 알바를 끝나고 왔어요. 끝나고 저기 밥 먹고 있는데 갑자기 톡방에서 이게 알림이 많이 울리더라고요. 보니까 윤석열이 계엄을 했다라는 소식이었습니다. 저는 밥을 먹다가 바로 그 인터뷰 한 거를, 기자회견 한 거를 봤는데 참 어이가 없더라고요. 맨날 책으로만 배우다가 이렇게 윤석열 대통령이 직접 계엄을 한 거 보니 참 어이가 없었고 시대착오적이지 않나 이런 생각을 많이.
직접 이렇게 시민들의 이야기를 현장에서 좀 담아봤습니다. 제가 어제 네. 한 부부를 만났었는데 경찰이에요. 그런데 이제 이 비상계엄 터진 날 에피소드를 얘기해 주는데 네. 뭐 경보계엄이고 비상계엄이고 이렇게 크게 뭐 두 가지가 나뉘는데 네. 이분도 경찰임에도 불구하고 설마 비상계엄이겠어 싶었는데 정말 비상계엄의 생중계를 네. 보고 조용히 아내한테 가서 자고 있었대요. 아내가 일찍 출근해야 되는데 아. 조용히 여보 지금 계엄이 터졌어 라고 하니까 부인이 미친 소리 하지 말라면서 엘보로 이제 그걸 믿을 수가 없다면서 쳐가지고 네. 그러니까 부인도 설마 그런 일이 대한민국에서 일어나? 하고 이제 타박상을 입고 다시 조용히 해서 아무도 믿질 않으니까 네. 부인조차도 믿지 않으니까 어. 그 정도로 믿기지 않았던 현실이었죠. 그러면 국회 내에서는 이 비상계엄을 할 것이다. 그러니까 계엄을 할 것이다. 이런 이야기는 저희가 종종 하고 또 분석도 하고는 있었는데 일반 시민들이 갑자기 막다뜨렸을 때는 이게 진짜 뭔가 맞아요. 그럼 계엄이 터지면 도대체 우리는 어떻게 되는 것인가 이런 걱정들을 좀 많이 하셨던 것 같더라고요. 맞아요. 사실 뭔지도 몰랐어요, 저는. 네. 그 비상계엄이 터졌대라고 문자가 왔을 때 뭔지를 알아야지 무섭기도 하고 뭐 하는데 이게 네. 뭐지? 약간 멘붕이 왔었던. 네. 네. 박홍근 의원님은 당시에 막 어떠셨어요? 그 문의 전화들이 엄청 왔다고 그러잖아요. 네. 내일 뭐 우리가 저 학교는 가도 되는 거냐, 회사는 네, 어떻게 네. 되는 거냐. 그 국민들이 맞아요. 접해보지 않았기 때문에 맞아요. 이게 어떤 그 상황이 상황일지. 전개될지 전혀 예측되지 않는 경우잖아요. 물론 연배가 있는 사람들은 과거의 그런 계엄 시절에 대해서 네. 직접적으로 또는 뭐 저 여러 가지 그 간접 자료를 통해서나 또 기동량으로 이렇게 들은 게 있었을 텐데 네, 네. 그렇지 않은 사람들이 훨씬 많았던 거죠. 그럼요. 저도 뭐 88학번이기 때문에 직접 계엄을 접해본 사람은 아니지요. 네. 그러나 뭐 그날 지역에서 행사 끝나고 집에 가서 막 넥타이를 풀려는 찰나 아내가 막 뛰어들어오더니 여보 하면서 빨리 TV 봐야 된다고 누가 전화했대요. 진성준 정책위 의장의 아. 그 부인께서 네네. 워낙 두 분이 막역한데 빨리 저기 의원님 PC 시키라고 해서 아내가 무슨 소리냐고 했더니 빨리 TV 켜보라고 그래서 아내가 보고 나서 저한테 얘기를 한 거예요. 근데 실제 윤석열이 담화를 발표하고 있더라고요. 아내 첫마디가 여보 교회에 어디 좀 숨을 데를 알아봐 줄까? 이랬어요. 근데 이제 그때 마침 여기 앞에 있는 우리 천준호 전략위원장을 중심으로 우리 텔방에서 네. 신속하게 빨리 국회로 모여야 한다라고 맞아요. 하면서 일사불란하게 우리가 막 네. 그때 움직이게 됐잖아요. 저쪽이 관가한 거예요. 이렇게 빠르게 이렇게 보이- 우리가 이제는 이 소위 IT가 발달하면서 거의 실시간으로 의사 소통이 되고 있다는 것, 네네. 또 다음날 본회의가 있어가지고 지방의원들이 안 가고 있었다는 것 등등을 간과했던 것 같아요. 네. 그러니까 우리한테 그냥 겁주려고 한 게 아니라 실제 하려고 했는데 네네. 우리가 이렇게 정말 그 짧은 시간 안에 일사불란하게 모일 줄을 지들도 꿈에도 몰랐을 거예요. 군대에 가면 그 5분 대기조라고 있어요. 5분 대기조. 이렇게 군화도 신고 언제든지 뭔가 비상 알람이 울리면 뛰어나갈 준비를 하는 그 5분 대기조가 가장 먼저 나가서 그 앞에서 막고 그 사이에 나머지 사람들이 준비하고 나가서 그 다음을 또 막고 아, 이런 네. 식으로 하는 건데 거의 그 군의 5분 대기조 수준으로 움직였던 것 같아요. 아, 근데 그게 그날요? 이번 보면은 시민들도 거의 5분 대기조 수준이었던 것 같아요. 슬리퍼만 신고 나오는 경우도 맞아요. 있고. 퇴근길에 버스에서 내려서 막 달려오신 네. 시민분들도 계시고. 네. 아무래도 사전에 저희가 계엄이 있을지 모른다라고 네. 하는 경고가 사실은 있었기 때문에 네. 사람들은 그 설마 하겠어라고 생각을 하면서도 네. 한 번쯤 그래 혹시 계엄이 터지면 어떻게 해야 되지라는 생각들을 해보셨을 것 같아요. 사실은 그런 것 때문에 신속하게 많은 분들이 모이실 수 있었던 게 아닌가 이런 생각을. 그러니까 국민들이- 작년 가을에 우리 지도부들이 이제 그 말씀하실 때 이제 우리가 농담만 진담만으로 계엄 터지면은 그래도 헌법상에 네. 국회가 의원들이 모여서 빨리 해제 결의를 하면 된다라고 하는 이야기들을 저희가 네. 계속 해왔잖아요. 아, 네네. 그러니까 당연히 지금 계엄을 선언했는데 그걸 우리가 막을 수 있는 방법은 빨리 모여서 네. 해제를. 의결을 하는 거다. 결의하는 거다. 여기에 대해서는 다들 기본적인 그런 네. 그 학습이 돼 있었기 때문에 그게 가능하지 않았을까 싶어요. 근데 이제 2차 계엄이 만일 터지면은 저는 이 상황에 국민의힘이 필리버스터라도 걸어올 것 같아요. 막기 못 위해서. 들어가게. 네네. 막기 위해서. 저는 그렇죠. 그런 것들도 굉장히 좀 걱정이 많이 됩니다. 그것뿐만 아니라 여러 가지 뭐 단수 이런 것부터 더 철저하게 할 것이고 이번에 실패한 것을 학습해가지고 뭐 지체 없이 네. 성공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죠. 네. 두 분은 들어오실 때 이렇게 시민들의 도움을 받거나 하신 적이 있으신가요? 이번에 이상하게 네. 그날도 천준호 의원이 바로 제 앞에 있었고 아, 제가 그래요? 바로 뒤에 있었는데 저는 마침 중간에 네. 국회 정문이 열린 시점이 있었습니다. 네. 그래서 사람들이 많이 밀집해 있었는데 국회의원이라고 이렇게 신문을 밝히면서 문 열어주세요 했더니 열어주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가다 보니까 바로 앞에 천준호 의원이 들어가고 계시더라고요. 저는 이제 몇 번 들어가려고 했는데 경찰이 제지를 해서 네. 못 들어갔어요. 그래서 네네. 차를 타고 국회를 빙빙 돌다가
저희 보좌진 한 명이 저희한테 문자를 보내왔는데 지금 정문이 잠깐 열렸다고 글로 오라 그래서 이제 차를 나렸더니 박지원 의원이 들어가고 계시더라고요. 같이 따라서 저는 들어갔는데 네. 그러고 나서 10분인가 있다가 다시 또 거기가 이제 봉쇄됐다고 맞아요, 하는 얘기를 맞아요. 들어서. 근데 들어갈 때는 기분 좋게 들어갔는데 나중에 네. 보니까 담 넘어가시면서 또 많은 스토리들이 있으셨더라고요. 그러니까요. 그거 생각하면 지금 담 넘어갈 걸 그랬나 이런 생각이 좀 기다렸다가. 예, 들기도 이제 하는데요. 네. 계엄 있고 나서 제가 쭉 보니까 뭐 저희야 이제 계엄 과정에서 국회의원들이 어떻게 역할해서 해제 절차가 있었고 뭐 이런 것들은 이미 많이 이제 이야기가 있었는데 네. 일반인 우리 시민들 중에서 충격받으신 분들이 많았고 네. 물론 저희가 이제 1시에 투표를 통해서 계엄 해제 의결을 했고 또 새벽에 이제 그 윤석열이 나와서 뭐 계엄을 해제한다는 발표도 있곤 했지만 사실은 다시 제2차 계엄이 제 발표가 계엄 선포가 있을 것이다라고 하는 공포나 이 우려감이 상당히 컸거든요. 네네. 그래서 빨리 탄핵해야 된다. 2차 계엄을 막으려면. 네네. 왜냐면 다시 또 계엄 선포할 수가 있는 거잖아요. 그래서 저희는 이제 탄핵을 바로 준비를 하고 했는데 한 번 실패하고 그 다음 주에야 이제 탄핵이 그렇죠. 이루어졌는데 그 과정에 정말 일반 그 우리 생활하는 시민들의 삶은 굉장히 사실은 많이 파탄나 있었더라고요. 모든 약속들이 다 취소가 됐나 봅니다. 그럼요. 네. 단체 네. 모임 뭐 이런 거 다 안 됐고 연말이라 흉년에도 많이 돼 있었는데 그래서 뭐 자영업 하시는 분들 다 약속 취소되고 일정이 없어져서 정말 사실은 크게 어려움 많이 겪으셨고 특히 여행 가려고 계획했던 분들이 또 여행 취소를 많이 하셨나 봐요. 맞아요. 그 기사들이 지금 네. 주말 사이에 많이 나왔죠. 14일에 탄핵 헌재에서 인용을 할 것이다. 이런 이제 전망이 지난주에 돌면서 이번 주 토일에 뭐 여행이나 뭐 이런 뭐 식사 약속이나 이런 예약을 걸어놓은 게 상당히 있었는데 많이들 취소를 하셨다. 그러니까 자영업자분들이 안 그래도 힘드시는데 그렇죠. 이번 사실 연말이나 이럴 때가 가장 성수기잖아요. 네. 이렇게까지 조용했던 송년회 밤은 없었던 것 같아요. 저도 5.4.3일 그거 안 했거든요. 네. 약간 기분이 그거를 맞이할 만한 그런 기분이 아니었어요. 맞아요. 정말 전 국민을 정말 우울하게 만들었습니다. 그래서 이제 기재위에 있다 보니까 경제에 미친 영향들도 저희가 좀 보잖아요. 네. 그러면은 작년에 이제 이 4분기 네. 그러니까 12월부터의 그 이 경제에 미치는 그 영향 있잖아요. 이거하고 이제 올해 미치는 영향 합해서 한 6.7조 정도 실제 GDP에 마이너스 효과가 있었다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리고 그게 가장 어마어마한 핵심된 건데. 게 작년 12월, 1월, 네. 2월 여기거든요. 연말 연초 특수가 전혀 없는 거죠. 그렇죠. 네. 없었죠. 자, 그래서 요즘 그 국민들이 이 내란 트라우마를 뭐 외적으로도 많이 겪고 있다라고 해서 네. 이런 내용들을 담은 시민들의 인터뷰가 준비되어 있는데 이것도 같이 좀 한번 보겠습니다. 오늘 준비를 많이 했네요. 많이 했어요. 네. 하고 불안해하고 그런 국민들이 많은 것 같아요. 어떻게 보셨어요? 그 장면은? 믿을 수 없는 장면이었습니다. 저는 사실 즉시 항고를 해서 사실 구속이 취소된다는 그런 일이 절대 일어나지 않을 거라고 생각했는데 주말에 그게 또 이루어져서 정말 윤석열의 구속 취소도 상당히 큰 충격이었죠. 그렇게 어렵게 구속을 시킨 사람을 어떻게 이렇게 한순간에 그렇게 갑작스럽게 쉽게 풀어줄 수 있었는지 좀 지금도 생각해도 너무 어이가 없고 황당하고 솔직히 말하면 나중에 점점 생각하다가 이 나라를 떠나야 되나 이런 느낌. 그 소식 듣고 참 가슴에서 아주 불이 쳐 올라와가지고 네. 이걸 어떻게 해야 되나 이걸 어떻게 해야 되나 그 아무 생각도 안 나고 계엄 당시하고 똑같았어요 마음이. 불이 차올라 네. 이 표현 선출된 너무 국회의원들을 위해서 절절하네요. 총을 사실 들고 나온다고 실탄을 이미 알려지고 준비했던 나서는 사람이 그날 아예 TV를 도대체 뭘 꺼버렸거든요. 잘했다고 그걸 그런 보고 쉽지 퍼포먼스를 않아서 나오는 하는지 장면이. 일단 멍했고 이틀 동안은 잠을 못 자가지고 윤석열이 다시 바깥에 혹시 나오고 그 사람이 국무 총리나 대행 시켜가지고 계엄을 또 퍼뜨릴까봐. 지금 탄핵이 파면이 완전히 결정되지 않은 상황 때문에 많이 좀 사실 불안하고 지금 헌재 선고도 좀 길어지고 있는 게 안에서 왠지 논쟁이 있으니까 이게 길어지는 것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들어서 이 혹시라도 파면이 안 되면 어떡하나라는 생각 때문에 좀 많이 불안한 상황입니다. 네. 맞습니다. 저런 불안한 마음 때문에 사실 저희가 오늘도 방송을 준비한 거 아니겠습니까? 맞아요. 저희가 주말 방송을 할까 말까 고민을 좀 하다가 지금 이제 바라보고 있을 만한 데가 없어요, 국민들이. 그쵸. 저희가 밖에 나가서 연설도 하고 많은 걸 하지만 또 가끔씩은 여기서 이 전반적인 내용들을 좀 정리하고 방향도 좀 같이 한번 살펴보고 하는 시간이 좀 필요해서 저희가 좀 시간을 만들어 봤는데 네. 제가 리드 멘트에서 말씀드리긴 했지만 2540시간 연인끼리 만나도 100일 만나면 대단한 일이죠. 그러면 뭐 둘이 그날을 기념하고 그러지 않습니까? 근데 이건 기념할 일도 아니지만 네. 100일을 넘겼어요. 예상치 않게 103일. 그리고 2450시간이라는 긴 시간을 지금 국민들이 이거를 겪으면서
저희가 국회 탄핵 의결도 실은 한 번 실패하고 두 번째 되고 윤석열을 구속시키는데도 꽤 오랜 시간이 걸렸는데 풀려나고 네. 헌재의 그 인용 소식도 저희가 지난주라고 생각을 했는데 또 이제 한 주를 넘겨서 일요일까지 이렇게 오다 보니까 다들 좀 불안해 하시는 것 같습니다. 네. 잘 되겠죠? 네. 우리 국민들이 이런 게 이제 유한이 될지 모르겠지만은 네. 우선 박근혜 때 생각해 보면요. 박근혜도 사실은 불구속 상태에서 파면이 되고 구속됐습니다. 아, 그렇죠. 예. 네. 이번에는 워낙 유중한 사안이라고 봤기 때문에 우선 먼저 신병 확보를 하자 해서 네. 제가 체포 구속해야 된다고 생각했지만은 네. 그게 우리 뜻대로 안 돼서 당혹스러운 것은 사실이지만 네, 네. 결국은 역사가 전진하는 것처럼 이런 중대 범죄에 대해서는 반드시 처벌이 따른 것은 예외가 있을 수 없잖아요. 네. 그러니까 저는 이게 마치 오르막길 내리막길이 계속 반복되는 것 같지만 네. 결국은 직진하고 있는 거잖아요. 네. 네. 박근혜 때와 비교해 보면 그때도 사실은 여러 가지 중간에 우여곡절들이 많았어요. 지금보다 오히려 더 이 파면에 대한 찬반 의견이 더 팽팽했을 거예요. 그래요. 네. 저는 사실 기억이 잘 안 나는데 네. 저는 그때 이제 뭐 MBC를 다니고 있었을 때긴 하지만 그 박근혜 때를 기억하시는 많은 분들이 지금과 비교도 안 될 정도로 굉장히 그 국민들의 의견 찬반 의견이 굉장히 크게 갈려 있었고 아, 그래요? 반대측 집회도 굉장했었다라는 기억들을 가지고 계시더라고요. 그래요. 그 네. 제가 봤던 기사 중에도 저도 좀 놀랐던 거는 박근혜 대통령을 파면한다라는 결정이 나온 날 네. 그 극렬 지지자분 4분이 그날 돌아가셨다는 기사를 봤어요. 맞아요, 그 맞아요. 당일에. 네. 근데 제가 궁금한 거는 사실 그구들의 되게 폭력적인 선동이 굉장히 지나치다라고 저는 느끼고 있거든요. 지금 대한민국에서. 네. 근데 과거에도 그랬었는지 왜냐면 시사정치에 관심 가진 지가 얼마 안 됐기 때문에 네. 원래 그구들은 이렇게 폭력적인가? 이렇게 막 헌법재판소 이름을 한 명 한 명씩 불러가며 집 앞에 찾아가면서 그리고 막 온라인상으로도 정말 입에 담지 못할 그런 폭력을 조장하는데 과거에도 약간 이랬었는지 좀 궁금하더라고요. 아니면 지금 조금 더 심해진 건지. 당연히 지금이 더 극심해졌죠. 그러니까 박근혜 때도 이정미 헌법재판 네. 를 맡으신 분께 네. 뭐 별 공격이 있었어요. 남편이 그렇군요. 무슨 당원이니 통합진보당 아. 당원이 이런 얘기도 있었고 그런데 지금처럼은 아니었던 것 같아요. 이번에 문용배 소장 대행에 대해서 집 앞에 찾아가고, 예. 예, 그리고 또 무슨 이상한 무슨 저 합성 맞아요. 사진 가짜뉴스 가지고 퍼뜨리고. 그랬잖아요. 네. 근데 이런 게 있었다고 그래요. 제가 지금 들어보니까 네. 헌법재판관들은 법관 생활을 다들 오래 하신 분들이잖아요. 네. 그러니까 법관들이 이 사실관계를 법리적으로 잘 따지는 것도 중요하지만 동료 법관, 소위 사법부의 독립을 되게 중요하게 생각하는 분들인데 네. 이런 동료 법관 특히 자신들을 대표하고 있는 소장 대행에 대해서 공격하는 거에 대해서는 네. 절대 거기에 대해서는 서로 생각이 달라도 이런 문제만큼에 대해서는 확고하답니다. 네. 내가 될 수도 있기 때문에 예, 피해를. 그렇죠. 그러니까 이번에 헌법재판관들에 대한 이 공격도 개별적으로 있었지만은 서부지방법원 과정을 보면서도 이 사람들도 그런 충격을 많이 받았다는 거예요. 네. 박근혜 때도 아니면 그 전에 군사정권 때도 찾아보지 못한 저 기록이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네. 그래서 최근에 한번 보세요. 국민의힘이 갑자기 이 헌법재판관들 공격하는 것을 되게 입을 싹 닫듯이 그리고 또 그렇죠. 1인 시위는 하되 입으로는 그리고 유튜버들도 덜 마찬가지로 최근에 막 공격하는 것을 좀 자중하잖아요. 물론 그게 한편에서는 뭔가 무슨 분위기를 낌새를 알아챘나 네. 하는 생각이 들긴 하지만 네. 자기들도 그 길을 안 거예요. 아. 이렇게 재판관들을 공격하는 게 극우적으로 이렇게 행태하는 게 별로 도움이 안 된다는 것을 뒤늦게 알아챈 거죠. 뒤늦게요? 아 진짜 무슨 그. 근데 이미 끝났습니다. 네. 벌써 이제 서부지법 그 폭동을 있고 나서부터 네. 사실은 그 보수정당이면 보수정당답게 사실은 비판하고 딱 선을 그었어야 되는데 오히려 그 폭동 세력들을 옹호하고 지원하고 정당화하는 발언들을 계속했던 거 네. 아닙니까? 근데 그런 기록들이 다 사실은 국민들이 알고 있고 헌법재판관들도 알고 있고 네. 또 헌법재판관들의 결정사항이나 이런 것에 대해서 개인적인 인신공격뿐만이 아니라 헌재에서 권한쟁의 심판을 통해서 마흔 재판관에서 임명하라고 결정한 사안에 대해서도 국민의힘이 나와서 그걸 무시하라고 이야기하지 않습니까? 네, 그러니까 네. 저는 이 기본적으로 국민의힘은 보수 정당으로서의 길을 완전히 잃었다. 지금은
과거 이제 박근혜 탄핵 시절에 우리 공화당 수준의 네. 그야말로 구구정당이 극우정당. 지금 길을 가고 있다라고 이제 보여집니다. 왜냐하면 법과 질서, 헌법 질서 네. 자체를 부정하고 파괴하는 활동들을 하고 있기 때문에 이미 지금 와서 약간 좀 페이스 뭐 관리하고 뭐 마치 뭐 아닌 것처럼 이렇게 한다 해서 헌법재판관들이 그동안에 봐왔던 국민의힘의 태도나 이런 것에 대해서 또 그 수취인인 윤석열 측의 여러 가지 행태에 대해서 뭐 부정적인 평가를 기본적으로 할 수밖에 없다라고 생각이 들고요. 네. 저는 헌법재판관들이 이번 사안과 관련해서 8대 0으로 만장일치 예를 들면 파면 선고를 할 수밖에 없는 이유 중에 하나는 만약에 이것을 기각하거나 각하하게 되면 앞으로 대통령이 되는 사람은 누구나 이유 없이 여러 가지 판단에 그렇죠. 따라서 예를 들면 계엄을 선포할 수 있다라고 하는 계엄 면허증을 발부하게 네. 되는 것과 네. 똑같은 현상이 벌어지게 됩니다. 그러면 이후에 대한민국이 어떻게 되겠습니까? 그리고 세계적으로도 완전히 대한민국은 선진국가로 많이 예상을 했는데 그야말로 대통령이 언제든지 자기가 판단에 따라서 계엄을 선포할 수 있는 불안한 나라, 예측 네. 불가능한 나라로 인식되어질 거고요. 또 각하가 돼서 윤석열이 만약에 대통령 그런 일은 절대로 없을 거라고 확신하지만 복귀하게 되면 제2의 계엄령 선포를 바로 준비하지 않겠습니까? 그럼요. 이제 그렇게 되면 어떤 일이 벌어지냐면 경제가 폭망하는 것은 기본이고 대학살이 벌어진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네. 이번에 많은 분들이 노상원 수첩에서 보셨지 않습니까? 네. 뭐 우선적으로 뭐 500명 뭐 정치인 그리고 법조인 네. 그리고 언론인들도 거기에 포함이 될 거고요. 네네. 시작을 해서 그걸로 그치는 게 아니라 1,000명, 5,000명, 10,000명 이렇게 늘어나게 될 겁니다. 네. 그 계획이 실제로 노상원 수첩에 적혀져 있었거든요. 네. 계엄에 저항하는 많은 시민들이 당연히 발생할 수밖에 없고 그 분들도 이 대학살의 희생자가 될 상황이 벌어질 것이 네. 명확관화하기 때문에 저는 상식적인 판단과 그리고 여러 가지 경험을 많이 갖추고 있는 헌법재판관들이 그런 부분에 대해서 물론 당연히 법리적인 판단도 하시겠지만 이런 정황에 대한 이해나 판단들도 함께 고려하시지 않을 수 없을 네. 것이다. 왜냐하면 이 헌법재판이라고 하는 것 자체가 징계 재판이기 때문에 이 재발 방지 예방하는 것들도 굉장히 큰 그 조치의 의미를 담게 되거든요. 네, 저는 네. 8대 0 파면 조치 반드시 있을 것이다. 이렇게 사실 생각합니다. 노상원 수첩은 저희도 이제 입수를 해서 가지고 있는데 언론사에서 입수한 거를 비슷하게 가지고 있는데 말씀하신 것처럼 이 노상원 수첩 내 연평도 행사 후 그러니까 연평도에서 어떻게 처리를 할 것인가는 이미 나와 있고 그 행사 후에 추가 같은 방법은 어렵다라고 하면서 5천에서 10,000명 정도를 호송선, 민간 선박 등을 이용해서 처리하겠다라는 내용이 실제 적혀 있습니다. 그래서 이 헌재가 그러면 네. 과연 탄핵을 결정할 때 인용을 할 때 어떠한 기준을 가지고 하는가 저희가 좀 한 3가지 정도로 정리를 해봤는데 그 화면 하나 띄워봐 주시죠. 네. 첫 번째는 이제 헌법 위반이 중대한가를 보게 되고 또 국민의 기본권을 침해했는가. 그리고 세 번째 대통령직을 유지하는 것이 헌법 질서에 위협이 되는가. 이제 이 3가지를 보게 되는데 누가 봐도 다 충족을 하지 않습니까? 네. 네. 참 진짜. 저는 근데 항상 궁금했던 네. 것이 많은 전문가들이 제가 너무 심플하고 네. 그리고 너무 중하고 그리고 체포조에 판사 이름도 있고 판사를 이렇게 노골적으로 협박하는 거는 자기네들 발등 찍는 거고 극우들이 그래서 더 빨리 결정이 나올 것이다 라고 하는 게 전문가들의 대다수의 의견이셨어요. 네. 박근혜나 노무현 전 대통령에 비해서. 네. 그럼에도 불구하고 최장기간 지금 숙고하는 거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이제 국민들은 아니 전문가들고 또 국회의원들도 다 더 빨리 너무 제가 심플하다 해서 선고가 빨리 될 거라고 했는데 오히려 네. 더 늦어지고 있기 때문에 더 불안한 쟁점 사안이 거거든요. 별로 없다 이렇게들 네. 다들 판단하고 있는 건데 지금 늦어지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초기에 이제 저희는 뭐 박근혜 때보다 훨씬 더 빠르게 결론이 나올 것이다 이렇게 예측을 네. 했잖아요. 네. 저는 이 상황을 이렇게 좀 봅니다. 우선 과거에 비해서 네. 이 사안에 대한 그 국민의힘의 태도가 좀 다르지 않습니까? 박근혜 네. 때만 그렇죠. 해도 완전 내부적으로 갈라졌죠. 네, 네. 그래서 권성도만 해도 법사위원장으로서 탄핵 위원장으로, 소추위원으로서 역할을 했던 것인데 지금은 저쪽이 극우하고 밀착하면서 오히려 다들 이제 그 답을 내다보는 정치 행보를 취하다 보니까 네. 지금 이제 이게 안에서 지금 갈라지지 않고 있잖아요. 그런데 헌법재판소 입장에서는 그런 이제 이 국민의힘의 스탠스를 고려하면서 절차적 하자는 조금이라도 남겨서는 안 되겠다라는 네. 생각을 하고 있는 것 같아요. 네. 특히 이 수사와 관련해서 애초에 공수처, 그다음에 경찰 국가서본부, 그리고 이제 검찰의 특수본 이렇게 막 서로 경쟁하듯이 하면서 여러 가지 이번에 마치 석방과 관련된 절차적 하자의 논란까지 있지 않았습니까? 네. 그러니까
최고의 헌법 심판 기관인 해석 기관인 헌재는 여기에 대해서 조금이라도 우리가 빈틈을 줘서는 안 된다는 생각을 갖기 때문에 제가 보기에는 숙고의 시간이 길어지는 거 아닌가 네. 하는 생각을 한편에서는 갖습니다. 네. 아까 제가 말씀드린 대로 박근혜 때도 그렇게 얘기가 나왔어요. 이 중에서 2명이나 3명이 뭔가 좀 기각을 할 것 같다. 네. 또는 네, 뭐 이런 카드라가 안에서 많이 돌죠. 서로 싸웠다더라. 네. 이런 헌법재판관끼리 고성이 네. 나왔다더라. 이런 얘기 그때 나와서 우리도 되게 그때도 불안했거든요. 네. 그런데 좀 전에 우리 천준호 의원 얘기한 것처럼 이 사안은 너무나 명명백백합니다. 네. 딱 한 가지만 말씀을 드리면 윤석열이 입만 열면 하는 얘기가 뭐예요? 경고성이었다. 계몽용이었다. 이 얘기하잖아요. 네. 그런데 과연 전시와 사변 또는 이에 준하는 국가 비상사태에 발동할 수 있는 게 이 비상계엄 아닙니까? 그렇죠. 그런데 전시 사변 아니고 그러면 국가 비상사태와 관련해서 이것을 헌법재판관들이 인정을 할까요? 그러니까 저는 이 헌법과 그다음에 계엄법의 이 계엄을 허용한 것은 그만큼의 정말 엄격히 상을 봐야 되는데 경고용으로 계엄을 하겠다? 계몽을 위해서 계엄을 하겠다? 이거 자체가 논리 모순이에요. 서로 네. 존재할 수 없는 이야기예요. 그러니까 스스로 계몽하려고 또는 경고용으로 내가 계엄을 했습니다. 라고 얘기하는 것 자체가 유언인 거예요. 네. 스스로 이 유언적인 것을 실토하고 있는 거거든요. 그 논리적 모순에 빠져 있는 것을 스스로 윤석열이 모르고 있는 겁니다. 네. 그래서 그런 것만 보더라도 계엄 이 절차적인 문제 또 실체적인 문제와 관련해서 분명한 팔등의 결론은 나올 거라고 확신을 합니다. 네. 지금 이제 헌재 재판관들이 이제 변론을 종결을 하고 나면 보통 이제 평의를 하기 위한 평의실을 만들어요. 도감청이 네. 불가능한 네. 그 방을 만들어 놓고 주심이 이제 쟁점에 대해서 보고를 시작을 합니다. 이 보고를 시작하고 토론하고 결정문 초안을 보완하고 이 과정들을 쭉 해서 최종 결정 표결을 들어가서 이 어느 정도 결론을 내고 나면은 각자 이제 의견 개진을 해요. 그러니까 들어온 순서에 거꾸로, 그러니까 가장 늦게 들어온 분부터 이렇게 의견 개진을 쭉 해가지고 결정문을 채택하고 나면은 뭐 소수 의견, 보충 의견 이런 것들을 조율해서 최종 결정문이 나오는데 이제 이 결정문을 만드는 과정 중에 지금 아마 있는 것 같기도 하고 그 중에서 가장 문제가 되는 게 보충 의견. 혹시 보충 의견이 있느냐 없느냐 뭐 이런 것들도 지금 아마 보고 있는 거라고 생각을 하는데 헌재 구조가 네. 그 안에 이제 재판관들 다 층이 다르대요. 네. 그러면은 이제 이건 워낙 뭐 보완을 요구하다 보니까 네. 서로 이제 거기다 의견서를 가지고 네. 이제 자기 순서에 오면은 거기에 대해서 의견을 새로 더 고치고 네. 이럴 거 아니에요. 네. 그런 걸 또 밀봉을 또 한 상태에서 또 다른 방으로 보내고 그러면 네. 또 그 다음 재판관이 거기서 의견 보태가지고 또 다른 방으로 보내고 이러면서 이제 결정문을 만들어 나가는 과정이기 때문에 네. 생각보다 시간이 걸린다는 게 거기에 연구관으로 있었던 분의 이야기입니다. 네, 최기상 의원님이 설명해 주셨죠. 며칠 전에 와서 설명을 해주고 가셨습니다. 네. 네, 저희가 오늘은 국민이 주인공의 시간을 마련한다고 했는데 당시 비상계엄이 터졌을 때 가장 인상적인 장면 몇 가지가 있는데 그 중에 하나가 한 청년이 그 장갑차를 맨 몸으로 이렇게 막는 장면이 나옵니다. 그분의 인터뷰 장면이 저희가 찍은 건 아니고 뉴스에 있던 거를 저희가 좀 가져와 봤는데 먼저 그걸 좀 잠깐 상기시키는 의미에서 볼까요? 대한민국 서울인 거죠? 네네, 저희 장갑차예요. 네. 저걸 뭐라고 하면 험비라고 하나요? 저걸? 변술 차량. 네, 경량? 인터뷰는 아니고 화면인 것 같습니다. 네, 당시 기록. 세상에. 저분 인터뷰도 어디에서 맞아요. 나왔더라고요. 네네. 맨 처음에 딱 저분이 막으시니까 옆에 이제 시민분들도 함께. 저게 용기가 정말 필요한 건데 대한민국 국민들이 정말 용기가 있어요. 대단하세요. 네. 저 청년이 퇴근을 하고 헬스장에서 계엄 얘기를 듣고 집에 다시 못 들어가겠다 싶어가지고 고양이 밥을 일주일치를 주워놓고 우와. 뛰어나와서 네. 그리고 친구들한테 집 비밀번호를 남겼대요. 집 비밀번호를 남기고 그리고 나서 이제 저렇게 뛰어나왔다라는 어딘가 인터뷰를 본 적이 있습니다. 정말 네. 국민이 구했잖아요. 맞아요. 대통령이 망쳐놓은 나라를. 자, 그냥 이어서 저희가 안규령 대변인이 나가서 시민들을 만난 반응들을 좀 보고 있는데 요거 마지막 게 하나 있어서 요것도 같이 좀 보고 나서 이야기를 더 이어가겠습니다. 네. 인터뷰 장면 있나요? 그거 좀 올려주시겠어요? 네, 요거 말고 인터뷰 장면 없어요? 우리 윤석열 탄핵 핵심 쟁점. 네, 핵심 쟁점 미리 좀 다 보여주겠네요. 말씀을 드리는 거는
어쨌든 통상의 국무회의가 아니라는 제작진 이걸 먼저 보라고 하네요. 말씀과 그것이 형식적, 실체적 한별이 있었다고 생각하는 거. 저 지금 하는 거도 지금. 전체적으로 이 탄핵 국면을 정리를 하는 헌법재판소에서 있었던 핵심 쟁점 사안들을 저희가 포고령 1항 때문에 정리하고 결국 다시 있습니다. 전면 통제로 돌아갔던 거죠. 포고령 1항이 말하자면 우선한다고 판단했던 거죠. 그 포고령이란 근거에 의해서 상급청의 지시에 따라야 된다고 생각했습니다. 청장도 그렇게 지시를 했고. 선관위를 들어가는 건 정말 저거는 이해를 할 수가 없어. 이 그냥 준비도 하는 작전이지 저게. 실제 저게 검찰들이 가고 있었다라는 뭐 제보들도 있지 않았어요. 예. 검찰에서 그걸 이제 부인하고 있는 거, 양물가 있는 거 좀. 네. 그거는 제가 그냥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선관위에 좀 보내라고 한 것은 제가 김용현 장관에게 본인이 인정을 했어요. 저렇게. 정말. 당장 구속돼서 다시는 햇빛을 보지 않도록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구구 세력들이 윤석열을 국가인 듯 마냥 말하는데 윤석열은 국가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우리 국민이 국가입니다. 그렇죠. 정답. 제발 내려와라. 좀 내려와서 국민들 좀 편안하게 생활할 수 있도록 좀 해줘라. 더 이상 국민을 괴롭히지 마시고 이 나라를 우리 국민이 지킨 나라를 더 이상 파괴하지 마시길 진심으로 부탁드립니다. 지금 국민들이 그 사람의 잘못된 선택으로 일상이 굉장히 지금 혼란스럽고 힘들어하거든요, 다들. 반드시 제 값을 치렀으면 좋겠어요. 만장일치로 꼭 파면 될 거라고 저는 믿고 있습니다. 맞아요. 진짜 윤석열이 진짜 미운 거는 네. 우리 일상을 저 사람이 망칠 권리가 없잖아요. 그런데 진짜 우리는 일상을 살아내지 못하고 있거든요. 네. 그래서 국민들이 원하는 건 우리 일상을 회복하는 거. 이게 진짜 가장 바라고 있는 점이라고 생각합니다. 지금 말씀하신 일상이라는 게 좀 더 이것을 법률적으로 규정하자면 그게 기본권이에요. 그렇죠. 이동의 권리, 말하고 싶은 권리, 네. 모이고 싶은 권리. 네. 이게 헌법상의 기본권이잖아요. 그 기본권이 지금 계속 지금 침해받고 있죠. 100일 넘게 지금 다 우리가 침해받고 있는 것이죠. 네. 아, 정말 저는 요즘 이제 저희 의원들도 다 국회의원 회관에서 지내는데 약간 기숙사화돼 가는 것 같아요. 네. 지난 계엄도 버티고 아침 식사 시간에 가면은 7시 반부터 식당이 문을 여는데 의원님들이 거의 혼밥들 하시는 분들 꽤 계시고 네. 저녁 시간쯤 되면은 슬리퍼 신고 이렇게 국회의원 회관을 막 돌아다니시는 분들도 계시고. 근데 국회의원들의 일상도 중요하지만 제가 실은 어제 잠깐 집에를 좀 속옷도 좀 가릴 겸 해서 어제 잠깐 좀 갔다 왔는데 주민분들을 몇 분 만났는데 저보고 여기 있으면 어떡하냐고. 빨리. 잠깐 나왔는데 여기 있으면 어떡하냐고. 빨리 가라고. 네. 그런 말씀도 하시는 거 많이 들었습니다. 이구동성이에요. 네. 정말 1시간이라도 빨리 끝내달라고. 네. 저는 최근에 그 마음을 위안을 얻고 싶어서 어른 김장하라는 다큐를 우연히 봤는데 거기 앞부분에 문영배 재판관님의 인터뷰가 나와요. 아, 그래요? 그분이 김장하님의 키즈셨다고 그래요. 네. 키즈셨더라고요. 그래서 그분이 김장하 선생님께 너무 감사하는 마음을 울먹이면서 이런 말씀을 하시거든요. 그 김장한 선생님께 너무 감사한 마음을 표하는데 선생님께서는 갚을 거 없고 네가 정말 고맙다고 생각하면 사회에 조금이라도 보탬이 되는 일을 하라 라고 말씀하셨고 저는 그 말씀을 가슴에 새기면서 살고 있습니다. 너무 감사합니다. 이 말씀을 하셔서 내심 정말 사회에 보탬이 되는 선택을 하시고 계시는 고심 중이실 거다라고 믿게 된 계기가 됐습니다. 네. 그 저희가 처음 시작할 때 박홍근 의원님께서도 이야기를 하셨는데 이 비상계엄 이후에 우리나라 경제가 크나큰 타격을 받고 있다. 네. 정말 저희 마음의 상처 이런 것들도 있지만은 나라 경제가 이 정도면은 회복이 불가능한 상태까지 빠지는 것이 아니냐 이런 걱정들이 좀 있지 않습니까? 두 분 보시기에 여러 가지 지표들도 있지만 가장 심각한 게 어떤 거라고 생각하십니까? 이런 거 아닐까요? 우선은 국가의 리더십이 확고해야 대외적 환경 변화에 능동적이고 신속하게 대응할 수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지금 벌써 100일 넘게 4달 가까이 지금 이 국가의 수장이 없고 여러 가지 혼란에 있다 보니
트럼프로 대변되는 이런 이 국제 이 새로운 어떤 경제 질서 속에서 네. 엄청난 위기의 파도가 몰려오고 있는데 우리는 아무것도 못하는 속수무책으로 지금 당하고 해야 되는 이 상황을 일단은 윤석열이 자초한 겁니다. 이건 진짜 두고두고 앞으로 우리의 청구서가 될 거예요. 아, 그렇죠. 예. 두 번째는 사실 우리 대한민국의 경제가 어려운 상황입니다. 네. 이미 이 내란 개헌 전부터도 되게 구조적으로 어려운 저성장에 아예 지금은 이렇게 빠져 있는 상황인데 이럴 때 뭔가 새로운 모멘텀, 네. 이 반전의 기회를 통해서 국가 전략 산업을 포함해 가지고 뭔가 좀 다시 한번 국력을 결집하면서 네. 그래서 뭔가 이 경제 성장의 전략을 만들어야 될 시기를 놓쳐버리는 거예요. 국내적으로. 그다음에 세 번째는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이 민생 경제, 당장 현장에서 자영업자들과 국민의 일상이 피폐화되어 있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그렇지 않아도 좀 휘청거리는 사람한테 쉽게 말하면 윤석열이 KO 펀치 날려버린 겁니다. 네. 그러니까 완전 지금 치명타를 입은 상황이 되어 있거든요. 이걸 회복하는 데는 네. 너무나 많은 시간이 또 소요될 거예요. 그래서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았냐고 얘기하는 것 자체가 정말 그 정신 없는 이야기인 거죠. 너무나 우리 국가 경제와 국민의 삶이 네. 이렇게 힘들어진 상황을 본인이 그걸 모르고 있다는 것 자체가 둔감한 정도가 아니라 네. 무슨 일이 있었냐라고 이렇게 물어보는 것 자체가 대통령으로서 손톱만큼의 자격이 없다는 거 아니겠어요? 제 주변에 또 자영업자 하는 친구들이 있는데 네. 꽤 잘 되는 식당이에요. 술집이에요, 사실은. 네. 근데 그 경리단 쪽에 있거든요. 좋은 데 있네. 네, 그래서 항상 손님이 많고 웨이팅을 해야 되고 예약을 해야 되는데 계엄 이후에 자기가 매출을 빵원을 찍은 적이 있다는 거야. 손님이 단 한 명도 되지 않고. 그래서 그걸 버티다가 점점 내려가는 걸 찍다가 윤석열의 체포가 딱 돼서 네. 2월에 조금 숨통이 튀었다는 거예요. 사람들이 이게 조금씩 이제 되는구나. 네. 그런데 딱 윤석열이 갑자기 탈옥하고 난 다음에 다시 또 뚝. 네. 그러니까 이 대한민국의 불확실성 중심에 윤석열이 있다고 생각하거든요. 이거를 걷어내줘야 사람들이 맞아요. 투자를 하고 네. 돈을 쓰고 일상을 회복할 수 있어요. 지금 다 닫고 있어요. 거기는 그래도 좀 진짜 설명을 정말 잘하신다. 아니 저는 너무 느끼고 있어가지고. 아니 지금 팬심으로 앉아 계신데 말씀을 잘 안 들으러 하시고. 오신 거 아니죠, 의원님? 아니 저는 네. 제 여동생이 실제 폐업을 했어요. 자영업자인데. 세상에. 그래서 지금 이제 실제 기록에도 12.3 비상계엄 그 2달 그 사이에 20만 명이 자영업자들이 폐업을 했답니다. 맞아요. 저희가 자영업자 수를 한 550만 정도 보는데 상당히 많은 수가 폐업을 했고 저는 그 사실 개인적으로 좀 충격을 받았어요. 제가 회사를 다니던 그 동생에게 손재주가 있어서 이렇게 비누 공방 이런 걸 했었는데 아, 네. 그래서 시작을 해보겠다고 해서 용기를 주고 시작을 해서 열심히 했는데 와 이걸 못 견뎌내더라고요. 그쵸. 네, 그래서 진짜. 정말 영원 찍는 그날들이 맞아요. 하루가 되고 이틀 되니까 이게 회복불능 상태로 빠지는 거예요. 근데 사실 그 계엄 이전에 네. 이미 윤석열 정부가 지난 2년 반 동안 우리 경제를 폭망시켰다라고 그렇죠. 하는 IMF보다 평가들이 어렵다. 많이 네.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때 이미 자영업자들은 아사 직전이고 네. 경제 그 뭐 주가를 부양시키기 위한 활성화시키기 위한 뭐 밸류업 정책이라고 하는 것을 폈지만 사실은 국장을 다 탈출하고 해외 주식 시장으로 나가면서 국장도 네. 상당히 좀 위태로운 그런 상황이었는데요. 네. 그 위에 계엄을 선포하면서 사실은 더 나빠진 거거든요. 그러니까 계엄 직전에도 경제가 너무 어려워서 윤석열 정권이 오래가지 못할 것이다라고 하는 전망이 있을 정도였는데 네. 계엄을 통해서 그것이 더 나빠졌으니까 그 고통이 얼마나 장기화되고 심화됐을까 생각을 하면 정말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그래서 그런지 모르겠지만 계엄 이후에 2달 동안 자영업자 중에서 폐업하신 분들이 한 20만 명 정도 된다고 네, 합니다. 네. 그리고 그뿐만이 아니고 이렇게 되니까 내년도에 올해 새롭게 기업들이 이제 신규 채용을 해야 되는데 네. 채용 시장에도 완전히 한파가 이제 불어서 맞아요. 새로 졸업하는 여러 이제 일자리를 구해야 되는 많은 분들에게 사실은 절망의 시간이 지금 이어지고 있는 것 같거든요. 이것을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은 딱 단 한 가지죠. 신속한 파면, 네. 예, 네. 그 불확실성을 제거하고 새로운 정부를 빨리 출범시킴으로써 경제에 대응할 수 있도록 만드는 게 지금은 네. 제일 중요하다. 그렇기 때문에 사실은 그거 말고는 다른 길이 제가 보기엔 없는 것 같습니다. 만약에 이 상황에 윤석열 정권이 연장이 된다. 말도 안 되는 거죠. 네. 그리고 윤석열 정권의 내란에 동조했던 세력이 다시 또 재집권을 한다. 그것도 말이 안 되는 겁니다. 그래서 저는 헌재도 현명한 판단을 하실 거고 우리 국민들도 그렇게 네. 이 위기를 극복하기 위한 흐름을 만들어가기 위해서 함께 힘을 모아주실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어제 광화문 광장 나가 보니까 정말 네. 많은 분들이 오셨더라고요. 제가 어제 깜짝 놀랐습니다. 공중에서 찍은 네. 사진 보고 네네. 100만 직접 명 현장에서 못 가까이. 느꼈는데 네. 공중에서 찍은 사진 보고 깜짝 놀랐습니다. 네, 저기 안국역까지 네. 그리고 이쪽은 경복궁역을 넘어서 서울 경찰청을 지나서
타직 그 공원 입구까지 사람들이 거의 꽉 차셨거든요. 네네. 제가 봤을 때 그렇게 많은 분이 모인 건 저도 최근엔 처음 본 것 같습니다. 지난 여의도에서 우리가 탄핵 소추한 날 12월 네. 14일 네. 그때도 많이 모였잖아요. 네. 그때보다 더 많이 오신 것 같아요. 그럼요. 우리는 이제 당장 지역에서 오신 분들 저 규모 숫자를 좀 저희는 당연히 세볼 수밖에 없잖아요. 그렇죠. 네. 그때보다 훨씬 어제가 많이 오셨어요. 저는 대부분의 국민들이 지금 대한민국의 압력밥솥 같다는 느낌이 들거든요. 압력밥솥? 그러니까 엄청 부글부글 끓고 있어요. 네. 겉으로 내가 막 네. SNS에 표현하지 않아도 이 마음이 내적으로 엄청 막 열이 계속 올라오는데 그거를 한 번씩 빼줘서 해소가 돼야 되잖아요. 근데 계속 윤석열의 만행이 계속되잖아요. 막 네. 구속을 안 하겠다고 버티니까 구속이 막 안 되고 네. 말도 안 되게 막 탈옥하고 그런데 이게 이 구멍을 딱 열어줘서 쫙 나가야지 사람들이 한숨을 쉬는데 그거는 오직 파면만이 답이거든요. 근데 그 전 만약에 파면이 안 된다. 그러면 이거 계속 끓으면 어떻게 됩니까? 터지는 거예요. 그렇죠. 진짜 수천만의 국민들이 막 후라이팬 뭐 이게 뭐 국자 다 들고 나오죠. 약간 되게 부글부글 진짜 끓고 있다. 네. 이런 게 너무 느껴져요. 걱정은 이제 이 상황이 길어지면은 네. 소위 우리 대한민국에 대한 신용평가가 어떻게 될지. 그렇죠. 일본의 신용평가사 두 개에서는 이미 우리 대한민국에 대해서 부정적으로 평가를 네. 보고 있단 말이에요. 네. 근데 이게 이제 무디스라든가 이런 국제적인 이런 신용평가가 만약 그러면 네. 진짜 이것은 걷잡을 수 없는 타격일 거예요. 그래서 앞서 두 분 말씀하신 것처럼 진짜 나라를 구하는 길이죠. 하루라도 빨리 파면해서 예측 가능한 그래서 네. 민주주의 회복력이 강하고 그렇죠. 그래서 새롭게 리더십을 통해서 국가가 정상적으로 돌아가고 이로 인해서 경제 성장이 이루어질 거라고 하는 그 기대치를 네. 시장에 보여줘야 되는 거잖아요. 그럼요. 그리고 이창용 총재가 그 얘기를 꾸준하게 해온 거거든요. 그래서 개헌 반대했다. 그래서 헌법재판관 임명하라고 자기도 권유했다. 이 얘기를 한 거잖아요. 네. 우리나라에 그래도 가장 권위 있는 경제 기관이고 또 수장 아닙니까? 네. 그런 한국은행 총재의 이야기를 귀담아 들어야죠. 근데 제가 어제 MBC에서 보니까 미국에서 대한민국을 민간 국가로 민감 국가. 네. 분류했다면서요. 근데 이거는 바이든 정부 때 실행했던 조치인데 비상계엄의 이유도 포함되어 있고 근데 외교부에서는 이거를 모르고 있다가 어떤 질의 때문에 알게 되는 상황? 네. 그래서 전 그들의 논리가 이해가 안 되는 거예요. 그들은 미국을 얼마나 선봉합니까? 근데 미국에서조차 비상계엄 때문에 너네 되게 민간 국가로 분류시켜. 그런 거 하지 마라고 하는데도 불구하고 윤석열 탄핵을 계속 반대하고 계엄을 옹호하고 이게 어떤 논리가 없는 약간 사이비 종교 같은 집단이라고 생각하거든요. 네, 이 민간 국가라고 하면은 흔히 그 나라를 너희는 요주의 대상이야. 네. 이렇게 이제 지정을 한 건데 네. 그렇게 되면은 어떤 나라든지 아시죠? 네. 이란 그동안 극우 보수가 정말 싫어하는 싫어했던 그세 나라야 뭐 이란, 시리아 뭐 이런 나라잖아요. 네. 러시아, 중국. 네. 참 기가 찰 일이에요. 그 급에다가 한미 동맹은 굳건하다 이렇게 얘기하는데 미국은 정작 한국을 민간 국가 이렇게 네. 지정했다는 건 대단히 위험한 거 아닙니까? 미국이 민간 국가를 지정한 데는 크게 두 가지 전 배경이 있었다고 이제 분석을 하는데요. 네. 첫 번째로는 이 소위 말하는 윤석열과 그 국민의힘 의원들이 무책임한 핵무장론을 계속 펼쳤습니다. 맞아, 윤석열. 사실은 그게 만들어낸 외교 참사라고 저는 생각을 네, 하는데요. 네, 네. 윤석열이 2023년이었나요? 그 미국에 네. 갔을 때도 네. 한국은 1년 안에 핵무장이 가능하다. 뭐 이런 네, 식의 네. 이야기를 했고, 그리고 많은 국민의힘 정치인들이 핵무장을 이렇게 강조하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것 자체가 사실은 예를 들면 한미동맹이라고 하는 것과는 결이 다른 거거든요. 미국의 한반도 핵정책과는 완전히 다른 얘기인데 네. 그런 얘기들을 한국에서의 어떤 정치적인 선동, 그 포퓰리즘적인 어떤 기대감 뭐 이런 걸 가지고 이제 막 펼치다가 사실은 미국으로부터 이제 경고장을 받게 된 상황이 벌어진 거고요. 네. 그런데 이게 이전에 벌어질 때만 하더라도 그냥 정치적 수사이겠거니 아마 미국이 생각할 수 있었을 텐데 최근에 그 계엄이 터지는 걸 보면서 미국이 확실히 더 사실은 한국을 위험한 상황이다라고 이렇게 판단하게 된 것 같습니다. 네, 네. 왜냐하면 계엄이 터질 때 주한미군이 한반도에 이제 한반도에 이제 주둔하고 있는데 미국에게 전혀 사전에 통보나 협의 절차가 없었다는 거 아닙니까? 그렇죠. 예, 게다가 전화도 안 받았대요. 네. 네, 주한미국 대사가 외교부 장관 주요한 인물들에게 전화를 했는데 네. 전화를 안 받았다는 거 아닙니까? 미국에서 굉장히 충격을 받았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그런 사안 주한미군이 존재하고 있고 어떤 이 불가피한 자기 미군들의 예를 들면 전쟁이 군사적 충돌이나 이것이 발생할지도 모르는 이런 상황이 벌어지고 있었기 때문에 그런 일을 벌이는 이 한국 정부, 윤석열 정권 그리고 국민의힘의 이 정치 세력을 좀 보면서 이전에 이 자리에 이야기했던 핵무장론이 그냥 말로만 그치는 게 아닐 수도 있겠다라고 하는 저는 확신을 갖게 됐다고 생각을 합니다. 예, 신뢰할 수 없다고 봤고
그동안 이 한미동맹을 강조했던 소위 말하는 한국의 보수 세력이 한미동맹을 파탄시켜내는 그런 결과를 지금 가져온 것이다. 네. 이자들은 이제 보수가 아니라고 봐야 됩니다. 이제는 네, 이제 네. 구구 세력이 됐다고 보고 그것에 대해서 미국이 평가한 것이다. 라고 이제 판단할 수 있겠습니다. 앞으로 이제 이 또한 이제 우리한테 어떤 영향을 미칠 것인지를 냉정하게 분석을 해야 되잖아요. 네. 그러니까 우리 모르게 1월에 지정된 것이고 외교부는 사태 파악도 못하고 있었고 그래서 윤석열 정권의 그 무능함을 다시 한번 확인한 결정적 계기인데 문제는 이제 우리 대한민국이 앞으로 안게 될 이 윤석열이 내란과 또는 네. 이 핵 그 독자 무장에 의한 치명적 효과가 될 수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외교 관계에 있어서의 미국과의 관계나 또 다른 나라의 관계 문제에도 영향을 미치는 거지만은 경제 측면에서도 앞으로 염려가 많이 되잖아요. 그럼요. 보수가 입만 열면 원전 수출 얘기를 했는데 네. 그게 미국뿐만 아니라 다른 나라의 관계에서도 이거 이제 오히려 더 심각한 장애를 겪게 될 거고요. 또 우리가 지금 한참 이제 AI를 포함해가지고 여러 가지 지금 경제적으로 협력해야 될 일들이 많은데 여기에 영향 안 미치겠습니까? 네. 우리 주식시장은 말할 것도 없는 거고요. 더구나 이제 한국이 소위 K 컨텐츠로 여러 가지 세계적인 이 우호 평가를 많이 받고 있지 않습니까? 네네. 그래서 그런 우리 국민들이 일고 온 그런 어떤 그 이 자랑스러운 동력이고 성과이고 이런 건데 이런 걸 그냥 한순간에 계속 무너뜨리고 있잖아요. 그러면 향후에 관광 계획을 포함해가지고 그런 우리의 향후의 수출길도 여러 면에서 막히거나 이러지 않겠어요? 아, 그렇죠. 이걸 누구한테 다 청구서를 내밀어야 됩니까? 그러게 오늘 그 한 2시간 정도 전에 권성동 대표가 그 승복과 관련된 발언을 했어요. 네, 봤어요. 네, 네. 쌀로 밥 짓는 얘기를 왜 하는 거죠? 아니, 헌재 재판은 당연히 받아들여야죠. 그 판단은 네, 네. 기자회견까지 그러니까 얘기하니까. 그래서 얘기를 한 게 지금 이제 이래서 더 국민들이 불안하게 만드는 요소인 것 같아요. 갑자기 권성동이 왜 이런 얘기를 그 전략기획위원장님께서 어떻게 판단하십니까? 쌀로 밥 짓는 얘기를 답변을 해야 됩니까? 불안해하시는 분들이 계시니. 네. 근데 저쪽은 그동안 박쥐 생활 해왔잖아요. 네. 예, 낮에는 뭐 계속 윤석열 아련하고 네. 그래서 구치소 면회하고 나서 그거 스피커 역할들을 하고 막 이거 계속 하다가 또 저녁에는 조용히 자기들 또 혹시 모를 네. 대선 준비하고 이렇게 해왔는데 이제 석방되고 나니까 이제는 박쥐 생활도 힘들어지니까 지금은 뭐 대놓고 가서 그냥 뭐 기자회견도 하고 막 지금 농성도 하고 막 그러고 있는 거 아니겠어요? 네. 그런데 자기들이라고 만약에 그러면 법원을 다 자기들은 인정 못하겠다. 헌재 자체를 자기는 인정 못하겠다라고 공적으로 얘기할 수 있겠습니까? 그건 못하죠. 근데 저는 오히려 제가 이제 며칠 전에 낸 법 있잖아요. 네네. 오히려 거기에 대한 답을 정확히 저는 드려야 된다 생각해요. 제가 윤석열이 탄핵됐을 때 국민의힘 해체 저는 윤석열을 꼭 염두에 두고 법안을 낸 건 아닙니다만 예를 들어서 내란죄와 외환죄로 네. 대통령이 파면되거나 또는 형이 확정된 경우에는 그 대통령 속한 정당에게 책임을 물은 게 이게 연좌제입니까? 그렇죠. 이걸 가지고 지금 다들 윤상현부터 저를 막 공격하던데 납득되지 않아요. 보세요. 과거에 통합진보당 같은 경우는 당대표도 아니에요. 네. 당내 일부 구성원들이 그런 모의 혐의를 했다는 것만으로도 헌법재판소가 정당 해산을 결정을 해버려요. 그렇죠. 그런데 이것은 자기들이 대통령을 만들어요. 그러고 나서 지금은 공동으로 국정을 운영해요. 네. 지금도 1호 당원이에요. 네. 이 중차대한 그런 영향력을 절대적으로 행사하고 있는 사람이 있는 정당인데 파면됐고 또 나중에 내란죄로 최종 형이 확정됐는데 그렇죠. 우리는 아무 책임 없어요. 그냥 국민들에게 고개 한번 숙이면 끝입니까? 선거에서 우리가 알아서 심판받으면 되죠. 이러면 되는 거예요. 법적 책임도 물어야 돼요. 그래서 제가 네. 그런 정당은 현재 법상으로는 그 정당의 해산을 청구할 수 있도록 되어 있어요. 네네. 그런데 저는 이것을 정부의 주체는 정부만 할 수 있잖아요. 법무부가. 네. 그래서 이것을 의무적으로 헌법재판소에 청구해라. 그러면 이제 헌법재판소가 이제 최종적인 판단을 할 거 아닙니까? 네. 그리고 그 파면되거나 형이 확정된 이후에 처음 있는 선거, 전국 선거에 네. 후보 내지 마라. 그렇게 책임을 물어야 되는 거 아니에요? 그래야 다시는 이런 내란 같은 네. 국가적 정말 이 황당무계하고 절대 있어서는 안 된 일들이 반복하지 않죠. 재발하지 않게끔 하려면 그런 정도 책임을 물어야 되는데 그런 거에야 답을 줘야지 말씀처럼 쌀로 밥 짓는 얘기 해본들 무슨 의미가 있습니까? 국민의힘은 지금 어쨌든 윤석열이 누가 봐도 명확한 위헌 위법적인 계엄령을 선포했고 거기에서 다 문제라고 이야기하시는 분들 국민의힘에 상당히 있는데 그러면 일단 출당 조치부터 먼저 시켰어야 되거든요. 그게 가장 중요한데. 근데 여전히 국민의힘 1호 당원 윤석열은 그 엄연히 존재하고 있는 그런 상황이고 말씀하신 것처럼 굳이 그 법이 없더라도 이번에 대통령 탄핵이 되고 파면 조치가 내려지면 다음 대통령 선거에 국민의힘은 대통령 후보를 낼 자격이 없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럼요. 국민이 상식적으로 이렇게 생각하실 거라고 보고요. 네. 그 법령이 뭐 통과돼서 빨리 조치가 돼야 되겠지만 그 전이라도 다음 대통령 후보에 대통령 선거에
조기 기술 대통령 선거에 국민의힘은 후보를 내서는 안 된다. 자격이 없죠, 솔직히. 저는 국민의힘 의원들이 이제 더 나아가서 이제 민주당이 내란을 일으켰다, 뭐 나경원 의원 같은 경우 이제 약간 이제 더 넘어서는 음모론을 그 국회의원이 막 하고 있더라고요. 그리고 헌법재판소를 대놓고 폭력적으로 이름을 그건 모래로 바짓는 얘기죠. 네. 네. 장동혁 의원인가 아무튼 엄청 폭력적인 언사를 하고. 근데 이 사람들이 왜 그럴까? 왜냐면 어쨌든 대한민국 아직 여당인데. 근데 제가 엊그저께 이병철 변호사님이란 분과 같이 방송을 하면서 알게 된 것이 이 국민의힘이 신천지와 윤석열이 신천지를 만나고 정광훈과 네. 접촉하고 이렇게 되면서 당원의 성격이 완전 바뀌었다는 거예요. 과거의 당원이 아니라 지금 이제 호소해야 되는 당원이 네, 바뀌었다. 사이비 종교나 정광훈을 옹호하는 그런 분들이나 그런 사람들의 당원으로 대부분 이제 바뀌다 보니까 네. 그들이 당원에게 이렇게 인정받지 못하면 경선이나 이런 데 계속 다 떨어질 거 아니겠습니까? 그러니까 결국에는 그런 극우적인 발언, 그러니까 반대로 얘기하면은 이 사람들은 국민을 생각하는 마음 단 1도 없고 자신들의 그 밥그릇 어떻게 하면 경선에 내가 다시 한번 국회의원 할 수 있을까 이 생각에 몰두해서 말도 안 되는 음모론을 저렇게 얘기하고 있구나. 그러니까 민낯이 완전 드러났다. 저쪽에 지금 최근 튀는 정치인들 다 보세요. 네. 예를 들어 윤상현, 나경원, 정광훈 네. 이란 분이 목사가 네. 목사라고 해야 되나요? 네. 이런 정광훈 씨가 예, 거룩한 주일날 참 목사라는 이름도 붙여주기가 참 아까운데 정광훈 씨가 뭐라고 그랬냐면 당신은 대통령감이 될 수 있어 이렇게 얘기했어요. 그러니까 지금 막 표를 받은 거예요. 그래서 정광훈 쪽에서 그쪽에 5만 표의 당원을 갖고 있다는 얘기가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그런 거 다 의식을 하는 거죠. 네. 그러니까 뭐 지금 뭐 박수영 5일 단식하고 뭐 아이고 하고 실려가는데 다음번 부산시장 도전. 윤상현은 지난번에 당대표 나오려다가 아예 그냥 뭐 한참 밑돌았잖아요. 이제 뭔가 좀 해보려고 하는 그런 자기의 정치적 목표를 이런 국가적인 중대한 헌법재판을 가지고 이용해서 되겠습니까? 이걸 또 기회로 보는 거죠. 당권을 잡아보겠다. 그러니까요. 오직 그 생각뿐이라는 거를 혹시나 했는데 역시나 알게 되는 계기가. 그럼 하나 이제 쌀로 밥 짓는 질문을 드려보면은 네. 윤석열을 만일 헌재에서 기각이나 각하를 통해서 풀어주게 되면은 거의 그 내란 행위를 했던 윤석열에게 계엄 자유 이용권 같은 걸 주는 건데 윤석열은 당연히 2차 계엄을 시도하겠죠? 그 압력솥 터지는 소리 좀 하지 마십시오. 생각만 해도 끔찍합니다. 그래서 이게 윤석열이 헌재 최후 진술에서 본인이 이제 복귀 계획을 밝혔는데 이거를 들으면서 좀 끔찍한 생각이 좀 들기도 했었습니다. 제가 준비한 영상이 있었는데 그거 그냥 바로 그 윤석열 최후 진술 한번 제가 들었어요. 직무에 복귀하게 되면 나중에 또다시 계엄을 선포할 것이라는 터무니없는 얘기도 있습니다. 결코 그런 일은 없을 것입니다. 제가 직무에 복귀하게 된다면 먼저 펼칠 체제를 우리 몸에 맞추고 미래 세대에게 제대로 된 나라를 물려주기 위한 개헌과 정치개혁의 추진에 후반부를 집중하려고 합니다. 지금까지 뭐 하다가 지금 탄핵 선고 직전에 저런 소리를 하며 저거야말로 모래로 밥 짓는 얘기인데. 그리고 윤석열이 3년 동안 했던 말 중에 지킨 게 전 단 한 가지도 기억이 나지 않거든요. 그럼 저 말 보면 저거 보면서 진짜 풀어주면 파면 안 되면 제2계엄 하겠구나. 예전에도 국회에서 저희가 계엄 이야기할 때 완전히 발뺌하고 그게 지금 시절에 가능한 얘기입니까? 이렇게 얘기했던 사람들이거든요. 저 이야기하는 거 윤석열이 저렇게 얘기하면 반드시 계엄 2차 계엄 한다고 봅니다. 오히려 거꾸로. 그래서 절대로 풀어주면 안 됩니다. 풀어주면 계엄 면허증 발급하는 거고 바로 그 2차 계엄 준비 들어가고 2차 계엄 들어가면 대학살 벌어집니다. 좀 확신하고 있기 때문에 절대로 그런 선택을 헌재가 하지 않을 것이다 라고 생각을 하고, 왜냐하면 그동안에 윤석열이 해왔던 행태만 보더라도 명확합니다. 그것은. 김병기 의원께서 한번 나와서 그런 얘기를 하셨어요. 역대 있었던 계엄 중에서 윤석열의 계엄이 가장 준비가 잘 된 계엄이다. 아, 그래요? 규모 면에서도 그렇고 준비 기간도 그렇고 굉장히 잘 된 계엄인데 다만 시대상을 읽지 못해서 실패한 계엄이다. 이렇게 얘기를 했는데 그 노상원 수첩에 보면은 그 행사 후, 그러니까 계엄을 하고 나서 뭘 할 것인가 쭉 적어놓은 게 있는데 여기에 보면은 국회 정치 개혁, 선거제도 개선 이런 게 나와요. 그리고 여기에 참조해야 되는 것이 중국과 러시아 선거제도를 연구해야 된다 이렇게 나와요. 이 두 나라의 특징이 뭡니까? 장기 집권 준비를 하는 거죠. 사회주의 국가. 능력도 안 되면서 깜도 안 되면서 국제를 꿈꿉니까? 진짜. 그러니까 저는 끔찍해요, 진짜. 제가 원내대표 할 때 여러 가지 그 윤석열 또는 그쪽과의 여러 가지 이 소통 과정에서 문제들이 이 에피소드가 있는데 일관되게
확인된 것은 네. 윤석열은 정치를 해서는 안 되는 사람이었잖아요. 그렇죠. 왜냐하면 정치의 기본, 즉 상대가 있다. 나는 100% 얻지 못한다. 네. 51% 가져오면 많이 가져오는 거다. 네. 이거로부터 시작을 해야 되거든요. 네. 근데 나는 선출됐다. 고로 나는 선이다. 네. 그리고 여기 협조주지 않으면 악이다. 이렇게 이분법으로 이제 해온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정치가 무엇인지를 진짜 모르는 상황에서 이제 스스로 이번에 계엄하는 자기 확신을 이렇게 음모론에서 가져오게 된 거잖아요. 그러니까 저는 풀어주면 똑같을 거예요. 저는 바뀌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결국은 내가 결정하고 내가 결단하는 대로 협조해주지 않은 거에 대해서는 반 국가 세력이고 반 정부 세력이고 반 체제 인사이고 이렇게 이 인식에서 한치도 벗어나지 않을 거예요. 네. 윤석열은 정치력은 당연하고요. 저는 기본적으로 인간이 가져야 될 어떤 공감 능력, 타인에 대한 어떤 이해, 이것 자체가 저는 되게 부족한 사람이라는 생각이 들었거든요. 우리나라의 크고 작은 사건과 뭐 참사가 있었을 때도 네. 그거를 바라보는 한 대통령이 인간으로서 봤을 때 저 사람은 진짜 약간 아픔에 대한 공감 자체가 없구나. 되게 무서웠어요. 네. 저런 사람이 일국의 대통령이다? 그 국민의 삶을 어떻게 현실적으로 느낄 수가 있죠? 저는 기본적으로 인간이 안 됐다. 그 이태원 3사 때 제가 원내대표 했잖아요. 그때 네. 이상민 저희가 힘 건의했는데 안 받아들여서 제가 이제 탄핵 네. 소추까지 그때는 이제 시도를 하지 않았습니까? 네, 네. 탄핵을 우리는 과반으로 그때는 했으니까. 그렇죠. 네. 그런데 그때도 작년에 한번 논란이 있었던 국회의장의 회고록에 담긴 내용, 네. 즉 음모론에 입각해가지고 그래서 이태원 참사가 그냥 벌어진 게 아니다. 좌파의 뭔가 그러니까요. 음모론이 있었죠. 네. 그러면서 몇 가지 얘기를 사실은 국회의장한테 그렇게 얘기를 하신 거예요. 그래서 국회의장이 만나가지고 깜짝 놀라서 와서 저한테 그 얘기를 해주신 거였으니까 나중에 청와대가 아니라고 대통령실 아니라고 발뺌을 했지만은 그렇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이미 그 전부터 그런 구 유튜버에 중독되어 있었고 그런 음모론적 시각으로 계속 지금 국가 운영에 대해서 민주당에 대해서도 바라보고 있는 것이고 이런 거 아니겠어요? 박정희가 예전에 장기적 집권을 꿈꿀 때 네. 그 유신 독재를 할 때 김대중 죽이기를 그렇게 했었거든요. 그렇죠. 김대중만 죽이면 이 독재를 견제할 사람이 없다 이렇게 생각을 네, 했던 것 네. 같아요. 근데 저는 윤석열은 집권하면서부터 지난 2년 반, 3년간 제일 혈안에서 열심히 했던 일 중에 하나가 정적 제거하기. 그렇죠. 이재명 야당 죽이기. 대표 죽이기. 네. 이재명 대표 죽이기에 사실은 집중했던 거거든요. 네. 왜 그럴까? 뭐가 얼마나 미워서 그럴까? 이런 생각을 했는데 최근에 보면 그 생각이 드러납니다. 왜냐하면 이자가 장기 집권을 막을 사람은 그것을 막을 구심은 이재명이라고 생각을 했던 것 같습니다. 네. 이재명을 제거하기 위해서 사실은 계속 여러 가지 검찰 권력을 동원해서 7번인가 소환을 했고 네. 그중에 6번 기소를 하고 5번 재판에 지금 회부해 놓은 상태 아닙니까? 그게 사람으로서는 못 2년 반 견디죠. 동안 있었던 일인데 네. 보통 다른 나라에서 정적을 죽이기 위해서 검찰을 동원하더라도 한두 번 기소하고 뭐 한두 개 재판을 해보하고 뭐 이런 건 있지만 네. 이렇게 집요하게 사건을 또 만들고 또 만들고 또 만들어서 5개의 재판에 합의하는 이런 일은 사실은 거의 없었는데 정말 이렇게 집요하게 이재명 대표 죽이기를 하려고 했던 이유가 결국엔 장기 집권에 걸림돌이 된다고 판단해서였던 게 아닌가 이런 생각을 이제 하게 됩니다. 네. 그리고 그뿐만이 아니라 이재명 대표를 계속적으로 악마화하는 그래서 이재명 대표에 대한 혐오를 키우고 이걸 계속했죠. 결국 그러다가 일어난 게 작년 이제 1월 달에 부산에서 그 흉기 테러 사건, 암살 테러 사건이 벌어진 거 아닙니까? 끔찍했죠. 예. 네. 그런 연장에서 최근에 다시 또 이 내란 세력들이 지금 국면에서 내란 세력들이 이 위기를 자기들이 생각하기엔 위기겠죠. 왜냐하면 네. 좀 있으면 파면이 될 거고 네. 내란 세력에 대한 뭐 수사라든지 이런 것들이 진행이 돼서 그에 따른 처벌이 있을 텐데 가장 무서운 존재는 아마 이재명이라고 생각을 한 것 같습니다. 그래서 결국 이자들이 마지막 선택은 이재명 대표를 제거하는 게 아닐까. 그래서 최근에 뭐 문자로도 제보가 좀 있었지만 뭐 HID 오비들이 뭐 이렇게 네, 암살 네. 계획을 세우고 있다고 하고 또 극우 세력 중에는 자기 SNS의 버젓이 이재명 대표 암살 계획이 성공하길 바란다라고 하는 이야기를 하고 있고. 그걸 뭐 목사도 그런 얘기를 했어요. 예, 그리고 또 네. 보수 집회를 이끌고 있는 부산의 뭐 세계로교회 뭐 손일본 목사는 자기 설교에서 이재명을 죽여야 한다 이런 얘기를 직접적으로 대놓고 했다고도 네. 이제 하거든요. 이제 이런 상황이 벌어지고 있는 걸 보면 정말 극우 내란 세력들의 끝은 최종적으로는 이재명 대표를 제거하는 것에 지금 초점을 맞추고 있는 게 아닌가 이런 네. 걱정이 들고요. 그래서 정말 이 내란의 최종적인 종식을 네. 위해서는 이재명 대표를 잘 지키는 게 중요하다. 네. 오늘 뭐 우리 당원들 함께 보시는 이런 자리니까 그 말씀 네. 을 강조해서 다시 있었던 한번 이야기 한 드리고 가지만 싶습니다. 해드릴게요. 네. 얼마나 윤석열이 속 좁은
반정치, 정치에 반하는 사람인지를 드러내는 이야기인데요. 당시 이제 이재명 대표가 2022년이죠. 8월 네. 당대표가 이제 되시고 나서 네. 영수회담 제안을 해요. 아, 그쪽에서 네, 기억납니다. 예, 답을 안 줬어요. 네. 제가 원내대표다 보니까 그쪽하고 이제 계속 협상도 하고 소통을 하지 않았겠어요. 네. 그래서 왜 안 만나냐 물어보면은 이재명 대표를 만나면은 이렇게 많이 사법적인 문제로 재판을 받아야 되는데 뭔가 거기에 면죄부를 줄 것처럼 생각하는 기류가 있었대요. 근데 계속 안 만나는데 결정적으로 외국에 나갔다가 들어오기 전날이랍니다. 네. 이재명 대표를 만나야 연말에 법안하고 예산 처리도 할 수 있습니다. 라고 이제 권유를 한 분이 이제 그 정상적이죠. 네. 했다는 거예요. 네. 화장실을 갔다 온 사이에 참모들과 장관들이 있는데 그 얘기를 하겠다 하니까 다 말려더래요. 네. 근데 화장실 갔다 오셨어요. 대통령이. 윤석열이 그 얘기를 했대요. 그랬더니 가만히 듣더니 제가 왜 이재명을 만납니까? 서너 가지 얘기 좀 해보세요. 그러더래요. 그래서 쭉 얘기를 했대요. 그랬더니 딱 한 마디. 네. 거기에 윤석열의 진짜 모습이 다 담겨 있는데요. 딱 한 마디가 만나죠. 대신 구속되기 전날이요. 딱 이 한마디를 던져드려요. 구속되기 전날? 정말 옹졸하네요. 여기에 모든 게 이재명에 대한 야당에 대한 정치에 대한 윤석열의 생각이 다 담겨 있는 거예요. 네. 그게 지금 여기 저는 경험까지 끌고 왔다 생각합니다. 아니 그 실제 저는 이 노상원 수첩이라고 하는 거를 나중에 내란 수사를 할 때 좀 적극적으로 파야 된다는 게 이 안에 담겨 있는 것이 정적 제거를 위한 명단이 들어 있고 삼선 그 집권을 구상을 하고 있고 그 뒤에 뭐 이제 후계자까지 다 구상을 하고 있었다는 것 아니겠습니까? 진짜. 네, 정말 웃음도 안 나와요. 진짜 뭐 능력도 안 되고 해온 이거 것도 너무 드라마를 많이 본 것 같아 이 사람들. 그리고 약간 우리 국민들이 지난 대선에 뭐가 눈에 씌었던 것 같아요. 네. 사실 지금 돌이켜 보면은 뭐 제 말도 안 되는 일들 과정에 있어서도 그 사람이 아주 0.7% 차이로 이겼잖아요. 네. 최근에 이재명 대표님이 그 100분 토론 나갔을 때 3명의 패널들과 질의응답할 때 네. 제가 그 장면을 보면서 어떤 느낌이 들었냐면요. 3년 내내 대통령이라는 자는 기자회견도 거의 안 하고 기자가 묻는 말에 맨날 동문서답하고 저 사람은 앞뒤말이 하나도 안 맞는 얘기만 하는 그런 말 그대로 정말 개소리만 계속 듣다가 경제 뭐 문화 관련된 네. 현안 질의를 막 하는데도 막힘없이 대답하고 있는 저 한 사람을 보면서 되게 생경한 거예요. 그런 정치인을 보는 게 되게 너무 낯선 거예요. 너무 오랫동안 말도 안 되는 대통령만 보고 있었기 때문에. 네. 그래서 우리 국민들이 이제는 이번 계기로 윤석열이 자기 발등에 자기가 도끼로 찍은 거 아닙니까? 비상계엄 네, 네. 자체가. 그래서 정말 맑은 눈으로 선택할 수 있는 기회가 열렸다라고 생각합니다. 오직했으면 정규재 씨가 맞아요. 같이 채널 A에서 인터뷰를 하고 본인이 그 후일담을 영상으로 남겼는데 그냥 한마디로 야 대단하다 이런 표현을 하지 않았겠습니까? 맞습니다. 지금도 SNS에 쭉 올리고 있어요. 그분이 이재명 대표와 토론 이후로 너는 무슨 그런 악마 같은 애랑 토론을 하냐라고 하면 진짜 보수 쪽에서 엄청난 공격을 받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왜 이재명이 어떤 부분이 악마고 왜 네. 윤석열은 그와 비교할 수 없을 정도로 나쁜 인간인가에 대한 논리를 정말 길게 네. 되게 써 놓으셨더라고요. 그러니까요. 그날 저는 옆에 있었는데 확실히 그 토론을 좀 즐기는 듯한 모습을 좀 보긴 했습니다. 네. 안정감이 많이 생겼어요. 네. 지난 대선 때 곁에서 많이 저희가 지켜봤잖아요. 네, 훨씬 네. 콘텐츠도 그렇고 네. 안정감이 생기셨어요. 그래서 저는 오히려 이 대표께서 네. 100일 안에 윤석열을 부인하리라 네. 그렇게 이제 예언을 예언하셨잖아요. 예언하셨는데 했었죠. 물론 이제 그 기점을 뭐 계엄으로 삼지 않고 만약에 탄핵 소추로 삼는다면 네. 100일 안에 이제 부인을 하는 네. 국민의힘의 모습을 조만간에 보게 되지 않을까. 그래서 네. 예언자 우리 이 대표를 다시 입증시키지 않을까 싶네요. 이재명 대표께서 한 3년여 전에 그 대선 처음 출마를 했을 때 그 캠프를 지휘하고 어쨌든 본선까지 이렇게 올라오셨을 때 처음 만났던 이재명 대표하고 지금 모습 좀 많이 변하지 않았습니까? 저는 좀 그런 느낌이 있었는데. 달라지신 것 네. 같아요. 제가 아까 말씀드렸잖아요. 그러니까 훨씬 더 안정감이 생겼어요. 3프로 TV 최근에 나가셨잖아요. 네네. 제가 그 김동완 대표를 다른 자리에서 좀 뵀는데 자기들도 깜짝 놀랐대요. 그때도 저희가 사실은 막 여러 가지 그러면 다른 사람 통해 가지고 같이 갔었거든요. 예, 그래서 그때는 이제 나가서 아무래도 우리가 또 그쪽에 주시하는 분들의 그런 표심을 얻어야 되기 때문에 그 인터뷰 성사시켜서 네, 거기다 네. 평가도 저희가 많이 하고 그랬었는데 그렇죠. 지금은 뭐 너무 능수능란하게 하고 오히려 그 콘텐츠가 그 현장에 있는 분들 그 전문가들이 깜짝 놀랄 정도로 분위기를 오히려 끌어가서 예, 놀랐다는 얘기를 하더라고요. 빨리 그런 것들을 좀 보고 싶긴 합니다. 네. 자, 이제 마무리를 좀 해야 되는데 마지막 주제 하나만 좀 다뤄보겠습니다. 이거는 뭐 저희가 대본에 있는 건 아닌데 우선 그 헌재 결정은 저희가 지금 뭐 예측을 하기는 어려우나 내주
오는 주간 7일 내에 되지 않을까라는 예측을 한번 해보고 지금 이제 이 상황들을 풀어가는데 가장 중요한 역할을 해야 되는 것이 검찰, 경찰, 사법부인데 저희가 사법부는 조금 그래도 논외로 치더라도 이 검찰과 경찰들 지금 상태에서 저희 국민들 눈에 맞지 않는 거는 같아요. 나중에 이 검찰과 경찰 지금 이 사태를 겪고 나면 어떤 모습으로 변했을까요? 어떻게 변해야 될까요? 이번에 이 검찰이 네. 윤석열을 네. 법률적으로 탈옥을 이제 시킨 거 아닙니까? 네. 그러면서 사실은 국민의 신뢰를 완전히 잃었다. 이제는 돌아올 수 없는 길을 건넌 게 아닌가 이런 네. 생각이 들고요. 그것은 본인들이 자초한 것이다. 윤석열의 사병으로 완전히 전락했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네. 그런데 그 검찰이 지난 2년 반 동안 제일 열심히 한 일이 바로 이재명 대표 죽이기거든요. 그렇죠. 네. 소환을 한 7번 넘게 하고 압수수색을 무려 350번을 넘게 했어요. 네. 이게 보통 사람이면 견딜 수 없는 일입니다. 네. 그것을 그 짧은 시간 안에 그렇게 하면서까지 아주 잔인하게 이재명 대표와 이재명 대표 주변에 있는 사람들을 괴롭혔는데 그것이 사실은 그 정당성을 다 잃어버리게 됐다 이번에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국민들도 그래서 아마 새롭게 평가하실 거라고 생각하고요. 네. 그래서 이재명 대표에 대한 사법 리스크 이제 언급하시면 안 된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검찰의 이재명 대표 죽이기, 그렇죠. 예, 야당 죽이기, 정적 제거하기라고 이렇게 명확하게 좀 규정하고 네네. 보셔야 한다고 생각을 하고 이제는 검찰 개혁 이야기를 하는데 검찰에 대한 기대를 사실은 요만큼도 갖기 어렵게 되는 상황이다 이렇게 말씀을 좀 드리고요. 일단 빨리 파면 조치 시켜서 어쨌든 거기에 힘을 일단 모으고 그 이후에는 검찰에 대한 적극적인 개혁 조치를 해야 한다 이렇게 좀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네. 보통 실력이 없는 사람이 어떤 중요한 자리에 오르면 자기를 임명해 준 사람한테 말 그대로 그냥 충성하는 스타일이지 않습니까? 네. 이번에 심호정이 보여준 모습이 딱 그런 경우다. 그래서 검찰이라고 하는 그 조직 전체를 망가뜨리면서까지 자기도 살고 자기에게 기회를 준 윤석열을 살리려고 했던 거 아닙니까? 제가 원내대표 때 취임하다가 이제 저희는 그때 1단계, 2단계, 3단계로 권력기관 개편 개혁안을 갖고 있었잖아요. 그렇죠. 네. 그 3단계가 이제 남아 있어요. 그게 뭐냐면 검찰을 기소 전문 기관으로 그렇죠. 기소청으로 바꾸는 겁니다. 그리고 검찰의 지금의 그런 특수부를 중심으로 하는 그런 수사 기능을 경찰의 지금 국가수사본부가 있잖아요. 네네. 공수처가 있지 않습니까? 네. 공수처와 경찰의 이 특별 국가수사본부와 네네. 이 검찰의 지금의 2천여 명 되는 그 수사 수사 인력을 인력들을. 하나로 모으는 게 네. 이게 중대범죄수사청입니다. 그렇죠. 중수청이라고 약칭하는데 한국형 FBI 한국형 FBI라고 제가 그때 계속 그걸 반복했죠. 결국은 그렇게 해서 이런 반부패 수사 역량을 고도화하고 전문화시키는 것을 한편으로 하면서도 검찰이 직접 수사를 못하고 이제는 그런 기소를 전문으로 하는 네. 어느 나라에 수사도 하면서 기소까지 하면은 당연히 자기들로서 실적 내고 싶어가지고 무리한 반인권적 그런 수사를 반복할 수밖에 없잖아요. 따라서 이제는 이번 기회에 검찰을 완전 그렇게 바꿔야 된다 생각합니다. 그래서 네, 네. 말씀드린 것처럼 검찰은 기소청으로 가게 그 계획을 우리가 이제 이뤄내야 됩니다. 사실 이재명 대표가 대통령 돼서 그 보복이 두렵다면 저는 대통령 되기 전에 기소청으로 바꾸는 거에 대해서 검찰이 나서서 받아들일 필요가 있다고 봅니다. 네. 제가 자, 어제 뉴스에서 네. 서울 시립대 법학대학원 교수님께서 네. 1인 시위를 하시더라고요. 그 검찰청 앞에 가서 검찰청 집시한 앞에서? 거를 네, 네. 14일까지니까 아직 시간이 있다. 네. 저는 이런 집단 지성의 힘에서 용기를 내주시는 분들에 대한 지지도 필요하고 네. 아닌 것에 대해서 아니다라고 목소리를 내는 것도 되게 용기잖아요. 그분이 그럼요. 교수님인데 네. 혼자 1인 시위 하시면서 목소리를 계속 내고 계시더라고요. 그래서 우리 사회에 그런 집단 지성의 힘을 보여주고 아닌 것에 대해서는 사실 사람들이 싸우기 싫어 피했잖아요. 네, 근데 네. 피하면 더 이상 안 될 것 같아요. 그러니까 그들이 더 득세하고 집회에 못 나오면 댓글에서라도 서로 싸우고 네. 이렇게 지성인의 힘의 목소리를 내주는 것 그거는 우리가 지금 할 수 있는 최선이라고 생각합니다. 네, 저희가 오늘 여기까지만 좀 이야기를 나눠보고 저희가 블루파크를 만든 여러 가지 이유 중에 하나가 지난 20대 대선을 겪어보면서 저희가 여론에서 상당히 밀렸던 그런 기업들도 있고 지금 현재 상황에서 이제 가진 유튜버들이 양쪽 진영으로 나뉘어서 활동을 하고 있는데 민주당도 이와 관련해서 우리만의 기울어진 운동장을 하나 좀 만들어 보자 라고 해서 이렇게 데일리로 만들었기 때문에 여러분께서는
델리민족 구독과 좋아요 꼭 좀 부탁드리고 저희가 목표가 있습니다. 목표 있습니까? 뭐죠? 조기 대선이 벌어진다라고 하면 조기 대선 직전까지 50만 달성하는 게 저희 목표이기 때문에 네. 많이들 구독과 좋아요. 100만 하시죠, 100만. 100만? 네, 네. 근데 100만. 저희가 해보니까 하루에 한 1000 정도 늘리는 게 네. 지금으로서는 저희 최선이긴 한데, 보시는 분들이 좀 많이 홍보를 좀 해주시고, 네. 요즘 뭐 X나 이런 데도 불법과 관련된 영상과 이런 것들이 많이 다니거든요. 좋아요를 우선 많이 눌러주셔야 맞아요, 됩니다. 맞습니다. 그래야지 이제 알고리즘이 많이 홍보를 해주니까 들으셨죠? 보신 분들이 좋아요. 우리 네. 우선 당원들한테 많이 홍보를 해야겠어요. 이게 네. 적극적으로 홍보 소통위원회 이런 걸 통해 가지고 맞습니다. 불팍이나 우리 델리민족 열심히들 네. 다 누르라고 좋아요 누르라고 그걸 먼저 해야겠네. 네, 두 분도 지역 100만 가자. 100만 가자. 네. 오늘 저희가 이렇게 불팍을 한 지가 한 25회, 26회쯤 되는 것 같은데, 네. 실시간 시청자 수로는 저희가 집계는 원래 딱 끝나고 되는데, 찍히는 시청자 수로는 오늘이 최고였습니다. 3,000을 그래요? 넘어서. 와, 네, 진짜 델리민조로만. 많은 분들이 네. 지금 내란성 불면증, 우울증 때문에 기댈 데가 없으시니까 그거에 대한 네. 반증이죠. 네. 저는 누구 때문이라고 말하지 않습니다. 오늘 그래서 유독 투샷을 많이 잡아주시네요. 네네. 네. 이번 주에는 반드시 헌재 선고가 있을 거라고 믿습니다. 100% 확신합니다. 없으면 진짜 다 가가지고 진짜. 큰일 나. 대한민국이 큰일 납니다. 맞습니다. 네. 그래서 좋은 소식 기대하면서 오늘 일요일 한 주 잘 마무리하시고 월요일부터는 또 새로운 마음으로 또 힘 있게 시작을 했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일요일임에도 불구하고 이렇게 나와주신 세 분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